우리는 모두 나이 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젊음에서 노년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존경받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마치 시간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권위를 선물할 거라는 그런 환상을 품고 삽니다.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 높으면 자연히 존경받고 덕이 낮으면 억지로 존경받으려 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외면하곤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어르신을 뵙게 됩니다. 한쪽은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어르신입니다. 그분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른 한쪽은 같은 나이임에도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어르신입니다. 그분들의 주변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차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매 순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진실을 마주합니다. 불편하고 아프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첫째, 나 때는 마리아로 대화를 시작하는 고집부리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나 때는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끝나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나 때는 마리아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대가 기준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다. 너희는 틀렸고 나만이 옳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도 그때 윗세대의 나 때는 마리아를 들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던 시대가 정말 더 좋았을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지금보다 더 예의 바르고 더 성실하고 더 훌륭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 시대의 윗세대에게 버릇없다,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요즘 젊은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를 미화할까요? 왜 우리는 나 때가 더 좋았다고, 더 올바랐다고 우기는 걸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낯설고 변화가 빠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과거로 도망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었던 그 시절로, 우리가 젊고 당당했던 그 시절로 끊임없이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옛것에만 매달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 때는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예의상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셨군요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2번, 3번,
10번 반복되면 그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지루함이 스치고 짜증이 올라오고 결국 무관심으로 굳어집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느낍니다.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 때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지금 무엇에 도전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만 되씹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화할 때마다 6.25 전쟁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 경험은 귀중합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강조점으로 반복하십니다. 처음에는 경청했습니다. 두 번째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입을 여실 때마다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핑계를 대고 급한 일이 생겼다며 피합니다. 그분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원인을 모르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 없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분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때는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우리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독백을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이 한계에 이르면 그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과거를 들이밉니다. 그들이 관심 없는 것을 억지로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언어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나누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요된 경청은 폭력입니다.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고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원할 때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어땠어요? 라고 물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쏟아내면 그것은 독백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둘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새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으니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는 식의 비교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기준이 되어 현재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자연이 귀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과거를 꺼내면 그 이야기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를 늘어놓으면 그것은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는 왜 과거를 미화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회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지우고 좋은 기억만 강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는 점점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던 그 시절도 힘들었습니다. 가난했고 배고팠고 불편했습니다. 지금처럼 의료 혜택도 없었고 교통도 불편했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요즘 이런 것을 배우고 있다.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노인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나이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성장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고 그들의 대화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힌 노인은 슬픕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계는 멈춰 있고 그들의 영혼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포로가 될 것인가, 현재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나 때는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나이가 그 선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의지가 그 선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나 때는을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영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70대에 외국어를 배우는 어르신, 80대에 그림을 시작하는 어르신, 90대에도 여전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어르신. 이런 분들은 나 때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나는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보관할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되 그것이 현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되 그것이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나 때는 이랬다가 아니라 나는 그 경험에서 이런 것을 배웠고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과거는 값진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나 때는 마리아를 입에 올리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이야기가 대화를 풍성하게 하는가? 아니면 대화를 가로막는가?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독백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둘째, 대접받기만 원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무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는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는 어른이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베풀고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복이 끊어집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덕이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거꾸로 살아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 젊은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들도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들도 지쳐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피곤합니다. 우리도 다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이 반드시 양보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우리의 피곤함이 상대방의 피곤함보다 더 중요할까요? 대접은 강요하는 순간 대접이 아니게 됩니다. 진정한 대접은 자발적으로 주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자리는 대접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점심 식사 때마다 불평을 하십니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안 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옛날에는 이것보다 훨씬 좋았는데 하시며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경로당 운영비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으십니다. 봉사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의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봉사자들은 지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웃으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불평이 매일 반복되자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결국 한 분씩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는 보지 않고 부족한 점만 지적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부모님을, 윗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서러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만큼 하는데 뭐가 부족해? 라고 속으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의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방문합니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이제야 왔어? 왜 이렇게 짧게 있다가 왜 연락을 안 해 하며 섭섭함을 쏟아냅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들도 일해야 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살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만 내세웁니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요즘 힘들지는 않니?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 것이 있니? 하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요구합니다. 나를 더 자주 찾아와라.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라. 나를 더 잘 대접해라 하고 요구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색함입니다. 마음의 인색함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좁아서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주는 것에는 둔감합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납니다. 이것은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 배려, 이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손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만 토로하고 우리의 불편만 하소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어른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식당에 갑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할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인을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깎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시장에 갑니다. 덤을 달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합니다. 상인이 힘들게 장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어렵고 우리만 힘든 줄 압니다. 병원에 갑니다. 우리는 의료진에게 친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진에게 친절했습니까? 우리는 진료 시간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의료진의 설명을 경청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이야기만 하고 우리 요구만 했습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당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세대는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중성을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베풀며 살아라, 나눠주며 살아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인색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면 마음으로 베풀면 됩니다. 돈이 없다면 미소를 나누면 됩니다. 힘이 없다면 따뜻한 말을 건네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가난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나눕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 몇 장, 직접 담근 김치 한 봉지, 이런 작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십니다. 그분은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늘 웃으십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조언을 구하면 지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그분을 찾아옵니다. 그분은 가난하지만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누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동네 다른 어르신은 부유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계산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마나 했니? 하시며 따집니다. 자식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계산기를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피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더 많이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갚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것이 인색함의 결과입니다. 움켜쥘수록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이 잃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베푸는 곳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베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야 대접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나눠야 대접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시, 가 가장 큰 공덕이다. 동서양 모든 성인들이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나누라고,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움켜집니다. 더 계산하고, 더 따지고, 더 인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나눠주면 부족할까봐, 베풀면 손해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누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물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관계는 깊어집니다. 사랑은 커집니다. 우리가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나이만 많은 늙은이가 아니라 영혼이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분들은 베푸는 분들이었습니다. 물질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하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만 먹은 늙은이가 아니라 베푸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줍시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배웁시다.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합시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합시다.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뭘 안 가져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합시다.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입니다. 이웃이 도와주면 더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해준 것에 감사합시다. 조금이라도 도와준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줍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눕시다. 크게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미소를 나눕시다. 따뜻한 말을 건넵시다. 경청을 선물합시다. 이해를 베풉시다. 격려를 줍시다. 용서를 나눕시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값진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는 어른이 진정으로 대접받는 어른입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쌓으면 복이 따라오고 복을 쌓으면 자손이 번영합니다. 우리가 베풀면 우리 자손들도 배웁니다. 우리가 나누면 우리 자손들도 나눕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을 위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베풉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물려주는 어른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셋째,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무조건 무시하기. 우리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열광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것을 무시합니다. 요즘 애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게임만 한다.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쓴다 하며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폄하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 시대 윗세대에게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만 듣는다. 만화책만 본다. 쓸데없는 노래만 부른다 하며 우리의 문화를 무시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며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게임으로 친구를 만들고 SNS로 소통하고 유튜브로 배웁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는 라디오로 세상을 만났습니다. 편지로 친구와 소통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세계였듯이 지금 디지털은 그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직접 만나야지. 왜 카톡으로만 연락하냐? 책을 읽어야지. 왜 유튜브만 보냐? 밖에 나가 놀아야지. 왜 게임만 하냐 하며 우리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우리 손자가 게임을 합니다.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하며 게임기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 게임이 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게임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그 게임으로 어떤 친구들과 소통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냥 쓸모없다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게으름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고 고집하면 세상에서 고립됩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K-팝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무슨 음악이냐? 시끄럽기만 하지 하며 폄하합니다. 하지만 K-팝은 지금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유튜버를 꿈꿉니다. 우리는 비웃습니다. 그게 무슨 직업이냐? 제대로 된 일을 해라 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미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꿈을 이루고 돈을 벌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만 인정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 스마트폰을 배우십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카카오톡을 하시고 심지어 인스타그램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자에게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유튜브 강의를 보며
익히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젊은이들과 대화가 통합니다. 그분은 손자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아십니다. 손녀가 빠진 아이돌 그룹도 아십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동네 다른 어르신은 고집을 부리십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내가 왜 젊은 애들 문화를 알아야 하냐 하시며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외롭습니다. 손자, 손녀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와봤자 재미없으니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배울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고집을 부릴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에, 우리의 체력에 모든 새로운 것을 다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너희가 좋아한다면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태도와 그런 쓸데없는 것 하지 마라 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존중입니다. 후자는 무시입니다. 우리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아는 것이 적을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싫으면 최소한 인정은 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해 못하는 가치가 있구나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시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잃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포기합니다.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르실 거야. 말해봤자 무시당할 거야 하며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은 점점 높아지고 점점 두꺼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손자에게 묻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니? 손자는 대답합니다.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이랑 카톡하고요.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쓸데없는 것만 하는구나 하며 실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게임을 하니? 재미있니? 어떤 유튜브를 보니? 뭘 배우니?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니? 고민은 없니? 이렇게 물으면 손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가 관심 있으시구나, 할머니가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며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으려 한다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귀를 열면 배우고 귀를 닫으면 어리석어집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열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배웁니다. 우리가 귀를 닫으면 우리는 낡은 세계에 갇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우리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배워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을,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얼마든지 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존중할 때 그들도
우리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주면 우리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도 무시당합니다. 우리가 폄하하면 우리도 폄하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르게 행동합시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조건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입시다. 손자가 게임을 한다면 무작정 금지하지 맙시다. 무슨 게임이니?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물어봅시다. 관심을 가져봅시다. 손녀가 유튜브를 본다면 비난하지 맙시다. 무슨 채널을 보니? 한번 보여줄 수 있니? 하고 청해봅시다. 함께 봅시다. 젊은이들이 SNS를 한다면 무시하지 맙시다. 나도 배워볼까? 가르쳐 줄 수 있니? 하고 부탁해 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연결됩니다. 세대의 간극이 좁혀집니다. 우리는 단지 나이 많은 꼰대가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을 젊은이들은 사랑합니다. 그런 어른을 그들은 존경합니다. 그런 어른에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화는 변합니다. 시대는 흐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단지 문화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나이만 많은 늙은이가 아니라 지혜롭고 관대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넷째,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와 청결에 신경 안 쓰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둔해집니다. 후각도 둔해지고 촉각도 둔해지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느낍니다.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감지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슬그머니 자리를 옮깁니다. 우리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냄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손자가 안아달라고 하다가 슬쩍 물러섭니다. 우리는 요즘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좋아한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냄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면 마음도 맑아지고 몸이 더러우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청결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목욕을 덜 자주 합니다. 추우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하며 미룹니다. 옷도 자주 갈아입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나가는데 이것도 깨끗한데 하며 며칠씩 같은 옷을 입습니다. 양치도 대충 합니다. 틀니를 끼고 있으니 이까짓 거 하며 소홀히 합니다. 손톱도 발톱도 오래 방치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하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쌓입니다. 냄새로 쌓이고 불결함으로 쌓이고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변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젊은이도 아니고 맨날 씻고 꾸미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변명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깨끗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힘들어도 목욕하시고 불편해도 옷을 갈아입으시고 어려워도 위생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고 안아드리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우리 동네에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90이 넘으셨는데도 항상 깨끗하십니다. 옷은 단정하시고 머리는 빗으시고 손톱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세수하시고 이틀에 한 번은 머리를 감으십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2번 하십니다. 힘드시지만 꾸준히 하십니다. 사람은 깨끗해야 한다는 게 그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증손주들이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할머니 무릎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동네 다른 어르신은 청결에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나이 먹었는데 뭘 그렇게 꾸미냐 하시며 씻기를 귀찮아 하십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피합니다. 안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시면 슬쩍 피합니다. 잔인한 현실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냄새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좋은 냄새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나쁜 냄새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본능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똑같았습니다. 냄새 나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불결한 사람과 거리를 뒀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를 피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고 손 씻어야 합니다. 옷은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목욕은 힘들어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손톱과 발톱은 정기적으로 깎아야 합니다. 귀지는 파야 하고 코털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귀찮고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입냄새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마르고 잇몸이 약해지고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틀니를 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양치를 더 자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틀니는 매일 닦아야 합니다. 가글도 하고 치실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하며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결은 수행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몸을 청결히 할 때 우리는 자존감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청결을 포기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합니다. 목욕하기 힘들고 옷 갈아입기 힘들고 모든 게 귀찮고 힘듭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요양보호사에게, 복지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욕 좀 도와달라, 손톱 좀 깎아달라 하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결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의지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또한 환경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환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침구를 자주 빨고 옷장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청소해야 합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냄새가 뱄니다. 그 냄새는 우리 몸에 배고 우리 옷에 배고 결국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 동네의 어느 집은 방문하기가 두렵습니다. 현관을 열면 냄새가 확 납니다. 집안은 어지럽고 먼지가 쌓여 있고 음식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 집 어르신은 외롭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집에 가기를 꺼립니다. 냄새 때문에, 불결함 때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깨끗하면 손님이 오고 집이 더러우면 손님이 떠납니다.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청결을 포기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청결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냄새를 풍기면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우리가 나쁜 냄새를 풍기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청결을 소홀히 할까요? 게으름 때문입니다. 귀찮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몸이 불편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봅시다. 우리 얼굴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읍시다. 오늘 나는 깨끗한가? 오늘 나는 단정한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히 입읍시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다. 청결은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나는 아직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청결에 더 신경 씁시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합시다. 매일 씻고 매일 빗고 매일 갈아입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도 깨끗이 합시다. 우리 집을, 우리 방을, 우리 공간을 청결히 유지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손주를 안아도 떳떳합니다. 청결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청결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청결의 힘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오늘을 살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내가 사업할 때는 말이야 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그때, 우리가 능력 있었던 그때, 우리가 인정받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갇혀 현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젊었을 때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의 초라함을 감추려 합니다. 지금의 무력함을 옛날의 능력으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현재가 초라하면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이었다는 할아버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할아버지,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는 할아버지. 그분들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의 영광만 되새기며 앉아 계십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젊은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대단하셨네요 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그들의 반응이 변합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과거만 사시는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관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존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과거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우리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유명한 교수셨다고 합니다. 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가 몇백 명이었다고, 논문을 몇십 편 썼다고, 학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랑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퇴하신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과거만 이야기하십니다. 젊은이들이 학문에 대해 물으면 요즘 학문은 형편없다. 내가 할 때는 제대로 했는데 하며 비판만 하십니다. 지금의 학문을 배우려 하지 않고 현재의 흐름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피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들어봤자 지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동네 다른 할아버지는 과거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으면 간단히 대답하실 뿐입니다. 대신 그분은 지금을 사십니다.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배우십니다. 노인대학에 다니시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고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그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이런 걸 배우는데 재미있다. 오늘 이런 봉사를 했는데 보람 있었다. 다음 주에 이런 계획이 있다 하시면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현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도전하고 기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잎으로 판단하고 사람은 지금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느냐보다 지금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과거에 집착할까요? 왜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현재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퇴했습니다. 직장을 떠났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며 혼란스럽습니다. 그 공허함을 우리는 과거로 채우려 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하며 과거의 정체성을 붙들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집착할수록 현재는 더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한 회사원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으로, 끝난 사업가가 아니라 시작하는 봉사자로, 과거의 임원이 아니라 현재의 멘토로,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거의 영광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여로 나눠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다가 아니라 내 경험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대단했다가 아니라 내 지혜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아 계신 것이 아름답습니다. 80대에 마라톤을 완주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달리고 계신 것이 감동적입니다. 90대에 책을 출간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과거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펜을 들고 글을 쓰신 것이 놀랍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현재를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감옥으로 삼지 마십시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에서,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현재에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다. 이것이 과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성공을 했다. 그 경험을 살려 지금 이렇게 한다. 이것이 과거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나는 대단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이것은 과거를 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 오늘과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과거의 영광으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채울 것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현재를 삽시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대신 오늘을 이야기합시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대신 오늘의 배움을 나눕시다. 나는 오늘 이것을 배웠다. 나는 오늘 이것을 시도했다. 나는 오늘 이것을 느꼈다 하고 말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갇힌 유령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젊은이들은 존경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성장하는, 여전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희망을 얻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런 어르신이 되고 싶다 하며 우리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늙어서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로 대화를 시작하는 고집, 대접받기만 원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함,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무조건 무시하기,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와 청결에 신경 안 쓰기,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오늘을 살지 못하는 모습, 이 5가지는 우리가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이만으로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존경을 결정합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고 덕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천대받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야 하고 더 지혜로워야 하고 더 관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변화합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고 받기보다 먼저 주고 무시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나이만 많은 늙은이가 아니라 영혼이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을 세상은 존경합니다. 젊은이들은 사랑합니다. 모두가 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경청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먼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변화하면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숫자가 아니라 품격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살아갑시다.